안녕하세요. 저는 풍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예. 온라인으로 만나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음질이 좀 반갑습니다. 안 좋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오늘 할 주제는 발제자의 이름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 챗GPT와 한중일 패권 전쟁입니다. 예. 아, 챗GPT와 한중일 패권 전쟁. 예. 그래서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이 뚝뚝뚝이랑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제, 어쨌든 과학자다 보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뭐, 대학 교수이기도 하고, 과학자다 보니까,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할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이제 한중미, 이 패권전쟁에 관련해서는, 제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 미스터 정의님의 고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 먼저 챗GPT에 대해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자, 이제 인공지능이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은 인공지능을 발전시켰을까? 또한 이 시점에 인공지능을 일반 대중이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냈을까? 왜 이 시점에? 라는 의문입니다. 예.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한중 패권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한미 패권 전쟁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나라가 갑자기 문화산업이 융성합니다. 문화 관련된 콘텐츠가 막 쏟아지고, 그거 갖다가 막, 이게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막 세우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대로 가다가 보면 한국 작가진에게 미국 문화가 완전히 먹힐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아요. 예. 한류 콘텐츠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우수한 작가진에 있습니다. 이 우수한 작가진들은 그냥 단순히 우수한 게 아니라 자료조사며 문학적 이해며 철학적인 내용까지 다 섭렵한 정말 슈퍼 울트라한 사람들이 이 작가진으로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렇죠. 이 작가진을 뛰어넘을 만한 미국 작가진이 희미해진 겁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작가협회가 파업하면서 드라마 막 내용이 개판이 되고, 예. 콘텐츠 그렇죠. 시리즈 내용이 개판이 되고, 막 일부는 제작이 중단되고 이러면서 사실은 그 문화 패권을 스스로 놓쳐버리는 우매한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자 이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한국이 먹힌다. 아니 미국에서 나오는 스토리라는 게 기껏해야 뭐 어디랑 뭐 싸움 나서 서로 원한지다가 뭐 딱 이 내용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이게 사실은 걔네들이 이제 서부 시대를 거쳐오면서 복수 문화, 그 다음에 이제 마치 그 일본 사무라이들이나 그 중국 무협 시대 같은 실제로 그런 시대를 100년 이상 겪고 나서 오늘날에 도착한 거거든요, 미국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문화적 습성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잔인하고 야만적이고. 특히 미개하다 이거죠. 네. 그에 비해 한국 문화는 이 조선과 그 위에 통일신라, 물론 통일신라를 이제 신라 발해도 이제 원래 자기 자신은 발해라고 안 했고 한국 애들이 발해라고 붙였고 수선은 고려라고 했는데 신라 고려 남북국 시대를 거치면서도 사람들이 이 폭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온 그런 어떤 정신들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외국의 외교적 결례를 갖다가 그땐 폭력으로 이렇게 딱 그 행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결례를 외교적으로 해결해오는 그러한 정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우리가 하는 복수, 한국인이 하는 그런 거는 너무 우아한 거예요.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대인기를 끈 글로리라는 드라마를 보면 학폭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 대한 복수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국 같은 거 어떻게 있겠습니까? 그냥 총질. 그렇죠. 학폭 피해를 당했어. 억울해. 어머니 그 옷장을 뒤져. 총을 발견해. 총을 학교로 가져와서 자기 왕따하는 애를 빵빵빵빵. 이게 다예요, 이게.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 막 그걸 복수심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커가지고 또 총을 구해서 빵빵빵. 이게 기본이에요, 얘네가. 그렇죠. 근데 이제 글로리를 보십시오.
안일하게 가나. 음. 우아하잖아요, 우아하게. 말 그대로 지능적으로 또 이제 복수를 하죠. 네, 그렇죠. 아주 글로리하게. 예, 말 그 글로리하게 복수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그런 작가진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영향을 갖다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게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막장 드라마라고 그러잖아요. 예, 네? 예, 이 막장 드라마가 우리나라 막장 드라마처럼 다양하고 버라이어티하고 재밌는 게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매운맛에 중독이 되면 못 태어나온대요. 예. 근데 얘네들 그 서양의 막장 드라마 어떤 줄 아십니까? 어떤데요? 똑같아요, 얘도. 불륜, 예? 시정, 불륜에 얽히면 총 들고 와서 총질하고. 아니, 근데 이건 총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 치정을 하더라도, 이게 치정직이 아니잖아요. 사실 또 가문 간의 이야기, 뭐 그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은 이제 총이 있어서 일단 신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에는 신분제 비슷한 느낌이 좀 남아있는 뭐 대기업 재벌가의 시집간 특수저 며느리 뭐 이런 식으로 구성할 게 너무 다양한 거예요. 예, 자, 지금 이 얘기를 한참 했는데 예. 갑자기 왜 챗GPT가 이 시점에 등장했는지 느낌이 오시나요? 아, 옵니다. 예. 지금 챗GPT의 등장으로 가장 위협받는 직업군이 작가군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 글을 쓰는 생성형 그거니까 얘가 이제 막장 드라마도 한국 막장 드라마 대본을 잔뜩 학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PPT를 이용해서 한국식 막장 드라마를 얘가 너무 잘 써주는 거예요. 아, 즉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문화 패권을 갖다가 한국에 안 넘겨주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챗GPT를 발표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해요. 이제 작가 끝났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 뭐냐면 미술가. 그다음에 사진 작가 또 끝났다. 왜냐하면 이제 아예 스튜디오 사진 안 찍어요. 실사 사진을 그냥 합성을 해내. 스튜디오 찍지도 않아. 그다음에 이제 아이돌이 우리나라 강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버추얼 아이돌. 버추얼 캐릭터, 인공지능 캐릭터로 만들어진 버추얼 아이돌을 내세운다 이거죠. 이걸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도 할 수 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즉 이 패권 전쟁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거죠. 이 챗GPT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그게 이제 다 하나같이 한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 쪽을 얘네가 침투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원래 이제 랩 있잖아요, 랩 문화. 예. 네. 실제로 이제 그룹을 구성할 때 보면 아이돌 그룹을 구성할 때 보면 노래 잘하는 애, 예. 이쁘게 생긴 애, 춤 잘 추는 애, 랩 잘하는 애로 구성돼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예. 네. 거기서 이제 얼굴 이쁜 애 한둘 더 추가하거나 노래 잘하는 애 한둘 더 추가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룹 구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보면 RM 같은 경우에 방탄소년단도 다들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랩몬스터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RM. 이 친구는 랩을 그렇게 잘한단 말이죠. 그래서 랩몬스터예요. 랩을 워낙 잘해서.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이제 랩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나 기본적인 아름다운 음성하고 좀 다르게 박자감을 기본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인공지능만큼 박자를 잘 타는 놈이 없단 말이죠. 완전 기계니까. 그래서 이 랩 머신들이 AI로 지금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룹인데 랩 부분은 AI가 대신하고 노래만 잘하고 잘생긴 애 한둘이면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신기하네요, 참.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또 춤을 갖다가 그렇게 잘 추거든요.
절도 예. 이렇게 딱 동시에 탁탁탁 주는데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인공지능 합성으로 만약 동영상을 제대로 만들게 되면 그 부분도 이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향해서 완전히 지금 고군분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요? 네. 즉, 이 GPT의 등장과 예. AI 머신들의 등장이 하나같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게 놀랍게도 한국이 쥐고 있는 이 문화 패권을 뺏자는 그러한 속내가 확실히 보인다는 거죠. 그거 몰랐네요, 제가. 예. 이것이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발제자로서의 오늘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그 미스터 정현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고별 한번 일단 내 의견은 일단 미국이나 이쪽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었다. 미국이. 예. 그렇죠. 예. 사실은 이제 전에도 항상 말했지만은 왜 이 미중 전쟁이라 한미중 전쟁이냐? 어? 예. 한미중 패권 전쟁이냐? 그것은 예. 사실 미국과 이제 눈에 보이는 권력 싸움이야. 미국의 상대는 중밖에 없다고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파워를 생각하면은 오히려 미국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싸울 일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서 한국과 싸워야 될 판국이고 그런 와중에 서로 싸운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의심스러웠는데 예. 확실히 얘네들이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실제로 미국 중국은 죽은 나름대로 미국 나름대로 계속 싸워봤지만 안 되니까 은영중에서 힘을 합친 거 아니냐. 예.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거의 핵무기를 꺼내드린 거죠. 그렇게 따지면 미국이. 예, 인공지능이란 것은 사실 어떤 부작용을 가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지금 꺼내든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그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의 그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네들이 한류를 상대로 전쟁을 하려면 역시 인공지능이나 핵무기밖에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것 같긴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렇죠. 근데 아까 말했는데 이게 사실은 사실 이게 사생결단을 하자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하면 어쨌든 자기 쪽 문화 콘텐츠는 이제 완전 박살나게 생긴 거예요. 네. 근데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어쨌든 적을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뭐 돈으로 해결하든 뭐라든 어떻게 해서 이제 해보겠다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얘들은 바보가 아닌 것 같다. 아주 지능적이고 또 결단력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재미난 뉴스가 최근에 앨런 머스크가 주장해가지고 앞으로 인공지능 개발을 6개월 정도 멈추자는 식의 주장을 했다는 내가 그걸 얼핏 봤습니다. 예. 한번선님도 혹시 보셨나요? 그 관련 기사는? 네, 당연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안 봐도 뻔한 게 지는 생각이 들고 너무한 거예요. 아무리 한국과 싸움을 이기려고 한다 지금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그 오지옥계 명대수처럼 이러다 다 죽어.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원래 이 오픈 AI가 원래 일론 머스크랑 같이 그 작업을 했던 친구들이잖아요. 예. 원래 처음 재단을 오픈 AI라는 재단을 만든 것 자체가 앨런 머스크랑 거기에 있는 그 친구였단 말이죠. 그 친구가 일론 머스크의 반기를 들면서 MS랑 손을 잡으면서 오늘날에 이 사태가 일어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대화형 챗봇 관련 기술을 갖다 거기에다 많이 의존했다가 뺏겨버리니까 그걸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정규 제트 작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일로 만들겠다. 네. 그래서 기본적인 이 커맨드 센터를 지금 화면 보면서 버튼 누르는데 그거 말고 대화로 얘기를 하는 거죠. 야, 후진기 언어죠. 그래가지고 저 골목 좀 빠져나가야 되는데 네가 좀 운전해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쫙 운전해 주는 거죠. 원래 그걸 시키려고 오픈 AI한테 엄청난 투자를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MS가 역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지분을 뺏어와가지고 지들 걸로 만들기 때문에 지금 그걸 처음부터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할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얘는 계속 도망가잖아요. 못 투자했으니까 잠깐
잠깐만 이걸 외친 거죠. 네가 쫓아갈 시간을 벌려고. 예. 뻔합니다. 뭐 뻔해요. 왜 6개월이겠습니까? 예.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인류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극히 이게 사업가적 관점으로 그걸 주장한 거라 이거죠. 네, 맞습니다. 저는 100%라고 봐요. 뭐 그건 근데 두말할 일단은 것도 없고. 예. 이게 푸바사의 의견은 그 표현적인 거고 사실은 그 내부는 한류와의 전쟁이다 보니까 네. 그 내가 보기엔 앨런 머스크가 네. 그 사업가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한류와의 전쟁 자체랑 연관이 없을 수가 없다. 난 내가 보기에는 네. 예. 애초에 그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한 것도 자동차 시장 자체를 한국에서 자꾸 뺏기니까 예? 그쵸. 전기차로 그걸 어떻게 해보게 해보겠다 이렇게 나선 것 같기도 하고. 예. 네. 근데 이제 앨런 머스크는 지금 현재 트러블 페이한 거 아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앨런 머스크를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방향을 찾았고,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내가 보기엔 어느 정도 유추하기로는 이 AI를 공개하는 걸 반대를 하니까 앨런 머스크를 제끼고 다른 사람을 찾아서 이걸 해서 한류 전쟁을 시작한 거고, 앨런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 득보다 실이 많다. 이거는 스스로 망하는 기다 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난리 하는데, 그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에 급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앨런 머스크 공화당 쪽이고 아마 반대편은 민주당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네, 예. 저 그리고 이제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예. 원래는 챗GPT 3.5가 나와서 전체 충격을 줬잖아요. 예. 사실 4.0을 발표하지 말았어야 됐어요. 아, 왜 그러죠? 왜냐하면 이 챗GPT 3.5의 한계가 뭐였었냐면 주로 학습된 내용이 영문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제대로 된 작품을 못 만들어요. 일부러 한국어로 하면 또 성능이 떨어지게 만들었고. 그거는 그 얘기는 들어보셨죠? 아, 그건 못 들어봤습니다. 챗GPT를 실제로 써보면 한글로 명령을 내리면 예. 문장을 생성하는데 두세 배의 시간이 걸려요. 천천히 나와. 근데 영어로 말을 걸면 결과물이 후루룩 하고 나옵니다. 예. 아, 그 그게 자체가 일종의 속일수였다. 그 자체가 이제 한류 콘텐츠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그 챗GPT를 가져다가 한국 사람들이 더 좋고 더 많은 양의 한류 콘텐츠를 쏟아내면 어떻게 해요? 그걸 견제하려고 사실은 이 챗GPT 3.5까지를 내게 했는데 MS가 욕심이 생긴 거예요. 너무 좋잖아. 그렇죠. 인기가 폭발하고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전 세계에 팔아먹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멀티 언어 모델을 지원하는 챗 GPT-4를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겁니다. 미국 정부와 원래 세력하고 지금 너무 망나니를 풀어놓는 바람에 제어가 그들도 안 된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게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애들이 좀 급해가지고 일단은 한류 이제 본진 공격을 시작한 게 아니냐. 네. 그렇게 그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너무 성급한 거죠, 사실은. 네. 어느 정도 이 챗GPT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급해서 했지만 이럴수록 사실은 역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데. 예. 하여튼 그거 좀 두고 봐. 근데 사실은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그걸 하려면 시간을 두고 좀 두고 봐야 돼요. 네. 네. 어쨌든 상황은 참 재밌게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챗 GPT가 지금 또 이제 챗 GPT만큼 능력이 있고 실한 부분이 있어요. 예? 뭐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 이미지 합성 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이미지 합성. 예. 네. 그 미드저니라고 하는 건데 미드저니가 왜 유명해졌냐면 미드저니가 최초로 인간을 다 누르고 최고 우주상을 기록을 했어요. 미술전에서. 에휴. 그래서 모든 인간을 마치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겼을 때랑 비슷한 추격이 미드저니 통해서 오게 됐죠. 미드저니가 처음 나온 게 2018년이에요. 몇 년 안 됐습니다. 예. 그런데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드저니는 버전 5를 테스트하고 있고요. 예. 현재 버전 4로 돌고 있습니다. 근데 버전 5는 훨씬 더 사실적인 신사 이미지를 합성하는데
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런데 이 미드저니가, 그래서 미드저니가 왜 중요하냐? 예.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게임이나 이런 문화를 할 때는 컨셉 아트라는 걸 그려요. 음, 그게 베이스가 되는 그림이죠. 그걸 음, 기반으로, 그 컨셉 아트를 기반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영화를 찍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 베이스가 되는 이 아트가 별로 안 이쁘면 투자도 안 들어오고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컨셉 아트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그려요. 상상력이 뛰어나서. 아, 유명한 작가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컨셉 아트로 유명한 작가들이 꽤 많아요. 컨셉 아트만 해서 유명한 작가들이 많다고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시프트업을 만든 김도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예, 김태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예, 김태영 스타일의 그런 육감적인 그러한 그 일러스트로, 이게 이제 사실은 저기서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일러스트 작가로 추적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런 컨셉 아트 잘 그리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이제 그 뭐냐, 잘 아다시피 그 미국의 전설적인 CG를 많이 이끌었던 드림웍스라는 회사 아시잖아요. 예. 후대지라든지 뭐 이런 거. 음, 그 기본 컨셉 아티스트가 한국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이 컨셉 아트 분야에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있냐면 전 세계 미키 마우스를 그리잖아요. 예. 따라 그릴 수는 있지만 이건 오리지널 미키 마우스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미키 마우스의 표준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음, 이 사람이 그리면 이건 오리지널 디즈니 저기가 되는 거예요. 미키 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어, 딴 사람이 그리면 이건 짝퉁이고 그건 소속감이고, 이 사람이 그리면, 근데 그 사람이 전 세계에 딱 2명 있거든요. 예. 그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어, 그래서 지금 이 월트 디즈니의 그 미키마우스 관련 상품의 기본 펜시는 이 사람이 지금 다 그리고 있어요. 젊은 사람이거든요. 예. 지금 2명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을 가르친 스승은 또 나이 많으신 분이라 얼마 안 있으면 은퇴해요. 네. 이 사람이 주축이 돼서 디즈니 미키마우스 관련된 펜시 사업을 이 사람 중심으로 다 돌아가게 생겼어요. 음, 이와 같이 우리나라 컨셉 아트에 무척 강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AI로 지금 대체하려는 겁니다. 음, 좀 이해가 되시죠? 예, 이해가 됩니다. 원래 블리자드도 원래 컨셉 아트 잘 그리기로 유명한 데였다고요.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가. 맞아요. 그렇죠. 저도 좀 어느 정도 본 적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줄줄이 퇴사를 하고 웬 엉뚱하게 그리는, 무슨 패미 비슷하게 그리는 애들이 등장하면서 사실 블리자드 망조가 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정치적 올바름 따지면서 무조건 못생기게 그려야 된다. 어? 무조건 이제 쭉방한 여자 안 되고 무조건 하자가 좀 있어야지 사실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조가 들린 걸 시켜서 망조가 들었다 이거냐 그런 식으로. 예, 그쵸, 그쵸.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저기로 귀착이 된다 이거죠.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예. 과연 이제 얘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AI를 발전시켜서 한국의 강점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한국의 강점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냐면 한국은 소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 예? 대량 생산용 기지 이런 예. 거에 컨셉이 안 맞기 때문에 예. 소량 고품질로 가야 된단 말이죠. 한국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거기에 걸맞는 게 문화사업이라는 거죠. 인기를 끌고 있는 어떤 문화 콘텐츠를 쥐고 있는 거예요, 소수가. 얘네만 생산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먹고 살기 딱 좋은 컨셉인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갖다가 구축을 우리나라가 드디어 해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잘 나가니까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이제 전제는 이거죠. 일단 한류가 사실 완전히 대세화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 예. 그리고 그 한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사실 정석대로 더 많은 문화 산업에 지원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해결했어야 되는데, 예? 그걸로는 불가능한 상황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한답시고 인공지능이라는 사실은 극약 처방을 한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챗GPT-4라는 거기에 더 완전히 더 심각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이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능성을 감안하고 지금 내놓은 것 같다. 그렇죠. 일단은 그렇다고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그 표면적으로 기업 간의 이거는 사실은 핑계거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엄청난 세계 패권적 내막이 있는 거다. 저도 많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것에 대한 그 실험이 이전에 있었어요, 사실은. 한국이 전 세계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국을 못 이긴다라고 했던 게 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죠? 그게 바로 바둑인 거예요. 전 세계 1위를 한국이 놓쳐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계속 시내 사람들이 나오면서 한국이 최고로 가니까 이걸 이겨보겠다고 물량도 동원해봐, 뭐 오만 걸 다 동원해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 똑똑한 정점 한 명이 수만 명, 수천 명을 이기는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장에서는 도저히 뭐 답이 안 되니까 한국은 이길 방법이 없을까? 특히 서양에서 바둑으로 도저히 생각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인공지능을 푸는 거죠. 그래서 사람 말 그대로 바둑계를 폭망시키고 인공지능 판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인공지능을 치팅해가지고 우승한다라고 하는 미샤나오라는 그런 괴물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그렇다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예상한 것처럼 안 됐죠, 결론적으로. 한동안 이제 바둑이 망하다가 얘기한 것처럼 그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방송을 했지만 인공지능의 허점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애가 수상전을 못한다. 성을 듣고 방어하는 걸 못한다. 그 다음에 사람은 뻔히 알고 생각하는 그 집계산을 얘가 대충 한다. 뭐 이런 식의 그게 등장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누가 봐도 뻔해. 망했어. 라고 생각하면 아예 집계산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거슬러 와서 인적 필살로 한 번에 딱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애가 그걸 계산을 못하고 망한다. 말씀하시죠. 일단 저도 그래서 이제 바둑의 예를 들어보면 앞으로 현재 이 챗GPT 인공지능을 이용한 한류와의 전쟁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일단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그러면 푸어쌤 예상에는 결국 별 실익이 없이 끝날 것 같다. 오히려 이제 한국이 인공지능을 흡수해가지고 더 우수한 작가들과 더 우수한 작품들을 양산해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 작품의 양에 있어서 한국이 밀렸어요. 왜냐면 우수한 작가들이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그런 사람이 1년에 한두 편밖에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써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작가 하나가 다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사실 갑자기 그 얘기 듣다 보니 갑자기 이런 생각인데 웹툰을 지금 우리나라가 웹툰 사실 세계 최고인데 웹툰에도 이거 엄청난 그 바람이 불겠네요, 이 인공지능이. 그림을 계속 양산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그 자기 스타일에 맞는 그림을 양산할 수 있고 원작자 그걸 조금 바꾸면 교정해서 내놓으면 그만이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다면은 확실히 사실 이 바둑에 관련해서도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에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사실 이 바둑 프로그램도 사실은요
예? 예. 원래 알파고 쪽 프로그램은 없애버렸지 않습니까, 일부러? 어? 예, 그쵸, 예, 그쵸. 그런 일부러 망하게 한 다음에 이제 다 없애버리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원래는 이제 바둑을 배우고 싶어도 인공지능으로한테는 배울 수가 없고, 사람한테 배우는 거 믿었지 않고, 뭐 이런 식의 컨셉을 만들려고 했는데, 여기에 사실 중간에 끼어든 게 중국 아니에요, 중국. 그쵸. 예, 거래라고 하는 애를 만들어냈죠. 예.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양산형 AI를 막 만들어가지고 다 뿌린 거 아닙니까, 이 중국이. 예? 그쵸, 그쵸. 그러면서 이제 그게 일종의 1대1 바둑교사 역할을 해버리면서 예. 사실 바둑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 이거 사실. 예.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했죠 한류에 사실 사람들이 지금까지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한류를 이끄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 풍과 선생님. 바로 일본과 중국이에요. 애초에 최초의 한류의 시작은 일본의 그 겨울연가였다는 건 아시죠? 예. 예. 그걸 통해서 가능성을 보고 이거다 이거 돈이 된다 해가지고 투자했던 거고 그 다음에 아이러니하게 한류를 견인했던 거는 사실은 이 중국의 짝퉁 시스템이에요. 특히 사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드 이전에는 엄청난 우리나라 한류의 물자였다가 사드 이후에는 엄청난 복제 양산을 해버리잖아요, 얘네들이. 네? 한류를 막으면서.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마치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한류가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표면적으로 맞지만 사실은 안티도 폐지라는 말이 있듯이 사실은 이 복제 양산 그러니까 불법 복제 양산이 사실 한류에 엄청난 이 도움을 많이 줍니다, 사실은. 확산에 도움을 엄청나게 줬죠. 확산도 확실히 명성이 드롭이 갈수록 시간이 가서 중국에서 불법 복제로 몇억 명씩 본다더라. 심지어는 중국 인구보다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다더라. 이거 자체가 이제 한류에 대한 투자라든지 어떤 이상이라든지 이거에 엄청난 원동력이 됐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중국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그 우리나라 상품 짝퉁으로 복제해가지고 외국에 팔아먹는 중국 놈들이 많거든요. 예. 그쵸. 예. 그래가지고 한류에 대한 한국 제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진다 하지만은,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협소한 상황에서 그렇죠. 크게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우리나라가 설마 물건을 잘못 만들어 이거 중국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결국 이거 뭐야 중국산이었네 에이 다음에 한국산 사야지 중국산 이전에 한국산 얼마나 대단할까 이런 한상을 씌워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 한국과 그 실제로도 이제 경제적으로 수출 그동안 많이 해서 도움도 많이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한류에 굉장히 좋은 긍정적 영향을 많이 끼쳤다. 개인적으로 저작권 피해 입은 건 물론 안타깝지만, 네. 근데 이제 이 바둑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이 중국이 이제 가세를 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보니까 앞으로 중국이 할 건 뻔한 게 미국과 같은 그 챗GPT를 분명히 짝퉁 복제할 거다 분명히. 그러면 사실은 아까 전에 말한 미국이 이 인공지능을 통해서 한류를 맞서려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인공지능을 스스로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중국이 이 인공지능, 이 챗GPT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때 바둑 프로그램처럼 통제력을 상실할 거다. 결국 이것이 또 새로운 이 인공지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서 결국 한류를 제어하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만약에 이 짝퉁이 얼마 안 되면은 오히려 진퉁하고 그 별로 비교가 안 되는데 잘 아이러니하게도 짝퉁이 난립을 너무 해버리면 오히려 그럴수록 원본의 가치는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눈이 높아져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확실히 한류를 이걸로 제압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바둑의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바둑의 예를 들었을 때. 과연 정말 인공지능에 과연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것이 한류와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일단 이건 한 가지 확실한 게 역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이나 이쪽 애들이 바보는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었고 지금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뭔가 한 가닥은 있다.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이 정도 결단력, 이 정도 과감한 행동력, 거기다가 인공지능이라는 파워까지.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그렇다면, 예, 말씀하세요. 예.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 그러면 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제 이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한국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인 특유의 그 똘똘함, 예민함, 과감함 예.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봐요. 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인공지능이 도래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 이 인공지능의 거대한 물결에 우리가 올라타야지 거기에 삼켜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를 해야 되느냐 여기서. 즉 무슨 얘기냐면 전에는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 코딩이었어요. 코딩.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프로그램을 짜서 일을 시키는 거였다고요. 근데 그 코드는 컴퓨터가 이제 AI가 잘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명령, 말 이걸 잘하는 사람이 최고 대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말을 거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프롬프트.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어떤 문장을 얘기해주면 그 의도에 따라서 얘가 인공지능이 결과물을 내요. 근데 재미나게도 우리 생각하기에는 사람하고 똑같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니에요. 이게 결국은 얘도 기계라서 한 게 얘가 알아듣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단어를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막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컴퓨터가 잘 알아듣는 성향의 단어가 뭔지 미리 많이 알고 있으면 일을 시킬 때 편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 어떤 스타일을 내가 원해. 그럼 그 스타일을 일일이 다 말로 설명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부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얻을 때 보면 이게 내가 바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말을 많이 적다 보면 내가 하는 말에도 내 스스로에도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단어를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에 대한 가이드를 세우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책 광고 좀 할게요. 예.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을 최초로 이긴 인공지능 그림 생성 인공지능이 미드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미드전이 완전 정복이라는 책을 이번에 썼습니다. 교보문고 디지털 서점 쪽에 가보면 만나볼 수도 있고요. 크몽 사이트에도 전자책으로 팔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쩌다 보니 교수가 되고 어쩌다 보니 작가 데뷔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미드저니를 제어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를 ABC 단위로 정리해서 사전처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단어가 들어가면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는 예제가 수천 장이 들어있어요. 이 책 안에. 예. 그러니까 이 책을 갖다가 쫙 보면서 그 이미지랑 그 단어를 매칭해 보면,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프롬프트 단어들을, 문장들을 이미지에 함께 실어 놓은 거예요. 쫙 A부터 Z까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풍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어떤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그 예제를 찾아서 그 프롬프트를 똑같이 복사해 보면 쉽게 비슷한 걸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미지 합성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적 노력. 막 이런 단어 썼고 저런 단어 쓰고 막 여러 번 해보다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들어가는 수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천 장의 그림에서 원하는 그림을 찾을 수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더 보강된 보강판을 계속 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만 장의 사진을 담은 버전까지 내고 더 발전시키면 이제 앱도 만들 거예요. 네. 그래서 사전처럼 ABC 이렇게 입력을 하면 단어를 입력하면 그거랑 관련된 이미지들이 밑에 쫙 뜨는 거죠. 그 중에 스타일 골라서 복제할 수 있게. 알겠습니다. 그런 앱도 만들 예정입니다. 네. 예, 책 홍보 시간이었고요. 의견 말씀하시죠.
예, 저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본론으로 좀 돌아와서, 어? 과연 이 현재 인공지능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이세돌이 겪었던 그 참, 이세돌 인생 역사에 이세돌 바둑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악의 적이 알파고였다는 건 이세돌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한류에 있어서 최악의 적과 마주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희망이 있는 것은 이 정말 무찌르면 사실상 한류를 대적할 상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뭐 그런 오히려 얘를 이제 조련을 해가지고 예. 얘를 조련해서 오히려 부하로 삼아야 되면 더 막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럼 동의하고 과연 이제 그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은 이 인공지능을 이길 수 있는 묘책은 없겠느냐, 네. 일단은 참 일단 묘책이나 마라 그냥 일단 부딪혀보는 게 제일 나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첫째는. 예. 네, 얘기한 것처럼 이제 누구나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야 돼요. 자기 분야에 맞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할 때 어떤 프롬프트를 쓰면 효과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자기 분야에 맞는 단어들을 자기가 발견하고 학습하는 프롬프트 사이언티스트이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밀리터리 분야에 어떤 학생이 있는 사람인데 밀리터리 관련된 정보를 요런 단어, 요런 전문 밀리터리 단어를 쓰면 인공지능이 관련된 걸 쉽게 찾아주더라. 라는 걸 자신의 나름대로의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한 특수한 사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맞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들이 돼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람이 돼야 인공지능 세계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드전이 완전 조금 같은 이런 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얘기한 것처럼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최근에 들어서 재미난 뉴스를 봤어요. 예. 예. 이 챗GPT가 다른 거는 잘 대답을 해줘도 예외적인 게 있는 게 바로 정치 성향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죠. 트럼프 나쁜 놈, 바이든 좋은 놈, 뭐 이런 식의 주작질을 한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거 좀 어떻게 좀 황당한 내용인데. 근데 제가 여기에 왜 주목을 하게 됐냐면 결국 인공지능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다 보니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직접 또 공격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부분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냐?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 예. 종교적인 부분은 얘네들이 함부로 다룰 수가 없을 거라고 분명히.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전에 말했죠. 한류가 특이한 게 기독교를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를. 왜 기독교를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가? 사실 알고 보면 간단해요. 어디까지 했지? 왜 기독교를 다룰 수밖에 없냐면은 기독교만 비판이 자유로워요.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뭐 스토리상 뭐 교황이 사생아가 있는데 이 사생아가 뭐 주인공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카톨릭에서 개거품 물면서 난리칠 거 아닙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조계종 주지스님의 사생아가 있는데 얘가 아버지의 무한 재력과 불교도를 이용해서 사건 해결을 명천대입니다. 흥미로운 내용이지만 그런 뭐 불교들이 난리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이 불교나 카톨릭은 비판이 자유롭지가 못해요. 애초에 이 무슨 교황이니 조계종 총무원이니 하는 이상한 직책도 웃기지만 그러다 보니 이 불교나 결국 기독교다. 그렇다고 이제 챗GPT가 데리고 뭐 기독교 나빠요, 불교 좋아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 결론은 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챗GPT나 인공지능이 건드릴 수 없는 영어로 들어가야 된다. 왜 종교 문제가 특징이 아니면 이거는 진짜 책임을 져야 돼요. 아까 정치적인 것도 왜 이게 제재가 심하냐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너 트럼프 앞집이지 뭐 이런 식으로 난리칠 것 같아서 그게 무서워서 미리미리 딱 제약을 걸고 그런 걸 하듯이
정치 문제도 한데 하물며 종교 문제는 더 큰 거니까 책임을 지고 이래야 되니까 더 이 챗GPT 영역은 이제 그렇게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럴 때 이걸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특히 이제 기독교를 특히 중심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오히려 이것은 저는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도 만들어 하나의 큰 계획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게 따지면.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에는 선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가 뭐 선교를 안 하는 것도 아니지만, 기독교의 선교는 상당히 자발적이고, 독자적이고, 특히 이제 다른 종교는 어떤 정치적이거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기독교는 그거에 무시하고, 왜냐면 진짜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만이 기존의 그러니까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해도 결국 세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많이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에 비해서 세상을 초월해서 하는 이 종교적 영역은 그래서 건들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재미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뭔데요? 옛날에 어쌔신 킬러 나오는 대머리 빡빡이 킬러 나오는 그 게임 있었죠? 기억나요? 예. 뭐더라, 제목. 히트맨. 히트맨. 예, 히트맨입니다. 히트맨 몽크. 히트맨 몽크. 평소에는 대머리 중으로 딱 있다가, 히트맨으로 변신해서, 가지고 도로 또 중복장을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히트맨 몽크. 왠지 재미난 아이디어 같지 않습니까? 내가 아이디어는 재밌지만 그거를 하는 순간 호흡부가 암살을 위해서 불상 안에 딱 숨어 있다가 갑자기 불상 딱 열고 튀어나오면서 상대를 딱 암살을 해버리고 불상으로 또 숨어 있고 막.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스토리가 더 타락돼. 히트맨이 그렇게 암살을 딱 기다리는데 갑자기 먼저 어떤 대머리 암살하는데 히트맨을 딱 머리를 딱 쳐서 이렇게 너는 불교를 솔직히 여기지 않았어. 아니 왜 이런 스토리가 됐으니까 불교에 다 협박이 들어서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아니 도대체 어떤 조직이 우리 조직을 이렇게 위협하는 겁니까? 딱 소림사라고 들어봤나? 공연 크대 암살 조직 소림사의 협박을 받고 있다네. 아니 근데 소림사보다 더한 악랄한 조직이 호법부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뭔데요? 호법부가 뭐냐면 실제 존재하는 불교 내 비밀 경찰이에요. 이게 뭘로 어떻게 해서 세간에 유명하게 됐냐면 불교를 어떤 스님이 불교 종단의 비리를 비판하면서 시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보는 앞에서 열댓 명의 중대관이 나타나더니 그 사람을 들쳐업고 지하실로 끌고 가서 구타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정신병 약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웃을 일은 아닌데 이게 백주대낮에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불교의 위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호국불교 얘기 나오면서 호국부가 옛날에 호국불교 해가지고 인디언한테 외구하고 싸웠다는 거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글쎄 뭐 그거는 좀 더 역사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참 이게 아까 이런 호북부 시켜서 비밀 경찰이 대놓고 존재하는 조직이니까 감히 비판을 하면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웃깁니다. 이러니까 이게 불교에서 다 불교 만세 같은 내용밖에 안 나오지 드라마에. 어쨌든 이제 채팅 그러니까 어쨌든 갑자기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요. 히트맨 몽크.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슬슬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 갑자기 옛날에 했던 그 생각이 나네요. 어떤 거요? 소림사 대 닌자라고. 소림사 대 닌자. 그래가지고 닌자족 조직에 쫓기게 되는 소림석이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것도 참 재밌게 봤던 것 같은데. 그게 어쨌든 원래 그런 아이디어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네. 일본이 불교 국가잖아요. 사람들이 잘 네. 몰라서. 네. 예, 천황이 불교의 교주고, 사실은. 네. 그 관련, 천황교죠. 네. 예, 천황식 불교죠, 쉽게 말해서. 일본식 불교. 네. 예. 그래서 뭐, 가끔가다 무협 들어보면 어떤 내용들이면, 그, 일본 소리파랑 싸우는 내용도 나와요. 네. 일본 소리파 일본 소리파는 이제 어차피 천황의 그 앞접이니까, 예? 중국 소리파하고 막 싸운다, 이런 식의 내용도 나와요. 저기 캘리포니아 소림사 생각나네요. 예, 콰이찬 케인의 캘리포니아 소리파. 파이전 케인. 원래는 네. 이소룡의 네. 소림사가 됐어야 되는데, 이소룡이 그때 욕 많이 했다고. 자기 대본 가져다가 딴 사람으로 해가지고. 예. 그 이소룡이 그래가지고 원래는 미국 살다가 거기에 분노해서 네. 그 홍콩으로 돌아온 거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사실. 예. 그렇죠. 재밌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맞아. 이소룡 관련해서 그 한류 관련해서 꼭 한번 알아뒀으면 하는 얘기가 이소룡 관련 얘기예요. 예. 이소룡이 죽은 이유가 미국 그 CIA에서 죽였다는 소문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소룡이 암살이다라는 주장이 있고 암살이다 주장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미국 이제 중국 전통파 무술에서 이제 이소룡을 제거했다. 왜냐면은 이소룡이 했던 수련 방식이나 이런 무술 정신이 기존의 정통파랑 완전히 상극이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국에 살면서 미국식 그걸 많이 배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주장해서 정통파를 위협하는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홍콩 영화나 홍콩 문화 그러니까 동양 문화나 동양 영화 배우가 뜨는 거를 싫어하는 미국 CIA에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암살을 했다라는 또 주장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소룡이 죽은 게 용쟁오토 찍은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응? 네. 참고로 용쟁오토가 이소룡이 원래는 미국에서 이소룡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원래는 이제 어렸을 때 홍콩에 살았는데 무슨 뭐 묘자리를 이거 묘자리 쓰면은 뭐 집안이 우성한다는 묘자리 썼다가 그 묘자리 원래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다고 꿈속에 나타나 협박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얘를 살리려고 미국으로 도피를 시켰는데 그러다 보니 미국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미국 영화 배우가 되고 싶어서 그 그린 호넷인가 최근에 리바이벌된 영화인 그린 호넷에서 일본인 조수역으로 막 해서 무술도 막 하고 그렇게 해서 할리우드에서 인맥을 쌓다가 거기 요즘 최근에 나온 영화인 먼스 오브 타임 할리우드에서도 이소룡이 할리우드에서 일했던 거 나오잖아요. 그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대본 투숙해가지고 소림사라는 드라마를 찍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인공 역으로 자기를 해달라고 해서 이제 시나리오도 보내고 그랬는데 이 헐리우드에서 배신을 때려가지고 콰이찬 케인이 이소룡 대신에 그 소림사 역 주인공이 돼요. 백인이. 거기서 분노해가지고 홍콩에 와서 처음 찍은 영화가 바로 맹룡과강. 근데 맹룡과강을 처음 찍었을 때 기존의 무술 스타일이랑 워낙 달라가지고 막을 것 같다 싶었는데 정작 거기에 홍콩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그 전기 영화가 있어요. 몇 편 만들었는데 거기도 보면 막 행자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영화 끝난 다음에 너무 재밌다 대단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몇 편을 더 찍어요. 맹룡과강, 정무문, 일본이랑 싸운다는 정무문 그리고 맹룡과강이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중에 당산대용. 당산대용. 예, 순수하게 이제 홍콩 내 아무까랑 싸운다는 얘기 당산대용. 그 다음에 일본이랑 싸우는 그게 맹룡과강이 먼저인지 헷갈리는데 그 다음에 맹룡과강 일본이랑 싸우는 정무문 유명한 청놀이스라고 들어봤죠. 네, 알죠. 그 청놀이스랑 싸우는 맹룡과강 이렇게 했는데 연달아 승리하니까 헐리우드 자본이 대규모로 투자되어서 만든 영화가 용쟁오토라는 겁니다. 엔터 더 드래곤이죠. 그래서 완전히 헐리우드 지금도 이 이소룡의 위상은 헐리우드 어떻게 백인들이 있어서는 거의 뭐 우상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야심차게 찍은 영화가 사망유인데 거기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다. 그렇죠. 그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대역을 하죠. 마지막 부분은. 참고로 그 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 거 아십니까? 네, 알죠. 그러니까 내용이 즉슨 공포탄이 들어갔는데 총에 실탄이 들어갔어가지고 총을 딱 쐈는데 그 총에 맞아 죽었다. 그 영화에서 실제로 맞아 죽는 장면을 그대로 썼어요. 어디서요? 아니 그 크로우라는 영화에 보면
얘가 갑자기 딱 등장하니까 거기 있던 깽단들이 일시 총을 걔네들 빡빡빡 쏘는데 그 맞으면 걔가 탁 쓰러지거든요. 예. 나는 이제 웃으면서 일어나는 식으로 전개를 하는데 그때 죽은 거예요, 사실. 아, 그때 죽었다고요? 안타깝네. 안타깝네. 아, 그래서 논란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랬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죽었다는데 헷갈렸다. 네. 그게 아니라 그 사망유에서도 총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크로우라는 영화, 아들이 찍은 크로우라는 영화하고 아버지가 찍은 사망유라는 영화에 유사점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도 네, 이제 그쵸. 논란이 됐고, 그래서 평행이론. 예. 네, 죽었다가 이제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똑같고. 예, 그렇죠. 뭐 그런 내용이라든지.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게 암살이다라는 주장이 있는 거예요. 이 미국 이 헐리우드의 기득권을 그 지배력, 미국의 지배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소룡을 암살했다라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생각보다 관련해서 이런 게 많다. 그만큼 문화 전쟁이란 게 생각보다 살벌한 전쟁이다. 좀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 이탈리아 영화들도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진출을 많이 해가지고 마카로니 웨스턴 같은 걸로 히트를 많이 쳤죠, 사실. 예. 그래가지고 이탈리아 감독들도 많이 헐리우드 진출했고 이탈리아 음악 감독들도 많이 진출을 했는데 예. 이제 결국 이제 알베이만 빼먹고 이제 다들 사람들은 이제 미국 영화만 기억하죠. 아. 얘네가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많이 하는데 예. 한류가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게 한류를 이용해서 미국이 뭔가를 하려고 들어도 사람이 다들 이건 한국 거네라고 기억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건 또 따로 이유가 있나요? 아, 그거는 이제 이 미국이 가진 전통 문화랑 한류가 한국의 문화가 너무 이질적이라 그래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 브래드 피트가 돈 대서 만든 미나리라는 영화 보십시오. 감독도 미국 이민자 출신이고 스토리는 한국 스토리인데 아카데미 갔잖아요. 예. 근데 그 미나리를 보고 사람들이 다들 얘기하기 이거 한국 영화네 이렇게 생각하지 미국 영화로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이게 한류의 무서움인 겁니다. 결국은. 사실은 사실 진짜 한류가 뜨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솔직히 말해서 누구나 인정하자 도덕성이에요. 네, 그렇죠. 네. 고리타분하다 고루하다는 중동 국가들마저도 한류는 괜찮아. 한류 드라마를 믿고 볼 수 있어요라고 할 정도로 도덕성이 있다. 심시하면 비비어대는 미국 영화는 뭔가 다르다. 이 도덕성. 이게 사실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중심 축이 된 게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우아해요. 한국 문화는. 솔직히 글로리도 솔직히 말할게. 미개한데. 예. 요즘 원초적인 걸 다루면서 좀 미개한데. 네. 한국 문화는 너무 우아한 거예요. 아니 솔직히 보면 예 말씀하세요. 예.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원초적 본능이라는 영화랑. 예. 그 뒤에 이제 콜걸이라는 영화를 찍은 그 사람도 이 원초적 본능이나 원초적인 거를 이렇게 다루면서도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 좀 이렇게 수위를 잘 지키면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유명해졌단 말이죠. 네. 근데 그거에 비해 한국은 겉으로 보기엔 뭐 그런 게 없어. 그런데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볼 수 있다는 보편성을 한국은 지니는 건데 미국 문화는 보편성을 지니기가 너무 힘들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 아까 글로리 얘기했지만 보통 미국에서 총이 아니면은 그런 걸 어떻게 복사하면 육탄공세로 복사합니다. 원초적 본능같이 육탄공세로 해도 육탄공세를. 그러니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라는 주장이 많았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이 어떤 그런 식의 복수를 하고 막 그런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그 중심에 항상 인간성이라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알겠습니다. 그럼 풍마선님 오늘도 재밌었고요. 어떻게 마무리 발언 하시겠나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여러분들은 이제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돼야 됩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잘 소개된 책을 읽는 거예요. 제가 만든 책, 예를 들어 미드전이 완전 정보 같은 책을 읽어서
여러분도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히 한마디 한다면, 결국은 이제, 이 미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국 문화가 많은 나라를 망쳤다. 예. 이런 말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그만큼 미국 문화가 있긴 있었지 뭐지만 부도덕하다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그쵸. 도덕성을 파괴했다. 많은 나라에 마약이나 확산시키고. 음. 우리나라 문화는 이게 한류가 앞으로 뭐 세계를 이끌든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세계에 도움이 되는 문화가 돼야지. 뭐 지금까지 도움이 많이 됐어요. 특히 글로리 같은 드라마는 지금 전 세계 학폭 그 말살에 이바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기본적인 도덕성을 잃지 말아야겠다. 네, 패권은 잃어도 도덕성은 잃으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 감사했고요. 다음에 또 봬요. 예, 고맙습니다. 예.